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굉장히 드뭅니다. 이건 드라베 증후군하고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은 아주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이라서 드라베 증후군이 레녹스로 진행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드라베 증후군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환우 간담회를 갖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혹시 스케줄이 잡혀져 있나요? 드라베 증후군? 네, 따로 드라베 증후군에 대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드라베 증후군은 레녹스하고는 1차적으로는 거의 완전히 다른 병이다. 근데 그게 가끔 이제 혼동되거나 진단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극히 드물게는 드라베 증후군이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하고 유사한 형태의 그런 뇌파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발병한 지 4개월째 접어든 아이인데 약 복용 후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 달에 한두 번 발작을 한다면 모든 약을 다 교체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모든 뇌전증이 약물 치료에 의해서 100% 완전히 다 조절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그냥 발작을 하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그런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장치, 그러니까 약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장치를 하나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보호장치보다 더 강한 발작이 발생하면 약을 먹는 중에도 증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약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아주 일부의 약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특정한 질환에 효과적인 약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일부의 약제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약제들은 일반적인 뇌전증에는 전부 다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어느 약은 좋고 어느 약은 나쁘고 이런 개념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보호장치를 갖고 있으면서 발작을 안 하고, 결국 목표는 그거죠. 발작을 안 하고 약을 먹어도 아이한테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상태가 100% 실현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발작이 심하면 결국 보호장치를 좀 더 강력하게 사용을 해서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텐데 보호장치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을 용량을 훨씬 더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약을 2가지, 3가지 정도를 같이 쓰거나 이제 그런 상태로 보호장치를 강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조절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그런 발작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식이요법이나 수술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반드시 시도해 봐야 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카나비디올이라는 그런 대마오일 약제가 약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시도해 봐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약을 다 교체해야 할까요가 아니라 약을 추가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약은 남기고 효과가 좀 떨어지는 약은 빼고, 그리고 부작용이 많은 약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부작용이 적은 약은 좀 더 강하게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레지멘을 바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해서 어쨌든 아이가 발작을 안 하고 약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갖는 상태로 잘 기술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질문이 문제 위치가 정확한 편이라 약으로 잘 안 잡힌다면 수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해보면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하는 조직이 만들어내는 그 전기파를
전기파를 보면 머리 안쪽에서 이제 전극으로 그걸 기록을 하는데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조직은 아무리 약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억제가 되는 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정상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수술적으로 진짜로 제거를 해줘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정확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상태에 병소가 있고 약으로 절대로 안 잡히고, 그리고 이 병을 평생 갖고 갈 병이라고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빨리 이 병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방법으로 수술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약으로 조절이 되고 또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조절이 된다 그러면 굳이 수술까지 진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 같은 질문의 연속인데, 약을 먹기에 가끔 나타나는데 가끔이어도 발작이 나타난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발작이 어느 정도 아이의 생활이나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지에 따라서 발작이 뭐 발작을 하더라도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이러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러면 굳이 수술을 할 이유가 없고요. 발작 그냥 하고 좀 시간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거라서, 단순하게 이제 발작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만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발작이 아이한테 진짜로 얼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결절성 경화증에 의한 뇌전증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거 계획돼 있나요? 계획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결절성 경화증은 뇌의 뇌의 결절에 의해서 그 결절이 강한 전기를 만드는 거에 의해서 이제 발작이 발생하는 상태인데, 치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치료고요. 약물 치료 아니면 식이요법 아니면 수술적으로 그 발작을 조절되지 않는 발작을 일으키는 결절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결국은 진행을 해야 되는 순서고, 결절성 경화증은 뇌에서 발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뇌에도 일으키고, 뭐 신장이나 심장 쪽에도 일으키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폐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제 그런 질환이라 다른 신체 부위에도 같이 건강관리를 같이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또 아피니톨이라는 약제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약제가 있는데,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아이들에서 아피니톨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인데, 엠토르 단백질을 억제하는 그런 약제가 이 발작이나 병 자체를 완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치료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CBD 복용 후 경기는 계속하지만 뇌파는 좋아졌다면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계속 복용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지난번에 1월 달에 한번 CBD 오일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BD 오일 복용 후에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첫 번째가 발작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가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작이 좋아지는 정도하고 인지 기능이 개선되는 정도, 이게 정말 많이 좋아지는 경우에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지만, 간혹가다 발작은 계속하면서 인지 기능 개선은 엄청나게 좋아진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약을 계속 유지를 해야죠. CBD가 뇌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작용들은 있기 때문에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간 기능, 그리고 설사나 소화기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굳이 뭐 이 약을 일부러 중단을 할 이유는 없고요. 아이가 약을 먹었을 때 어쨌든 도움이 되면, 인지 기능이든 경기든 도움이 된다 그러면, 부작용만 없는 상태라면, 부작용이 모든 아이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복용을 한다 그래서 부작용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약물 치료는 그냥 계속 유지를 해도 괜찮은데, 가격이 문제죠. 그래서 사실 경기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인지기능 개선에도 그렇게 효과가 없는 상태라면 굳이 약을 계속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레녹스가스 증후군인데 18개월이라 아직 대발작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을 먹어 잘 잡으면 대발작을 안 할 수도 있을까요? 물론 레녹스가스 증후군도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이 잘 되면 대발작뿐만 아니라 모든 발작이 다 소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치된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요. 대개 100명 중에 제가 지금까지 레녹스가스트 증후군으로 진단된 아이들을 한 350명 정도를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본 적이 있는데, 그중에 약 7% 정도가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됐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으로 완치가 된 경우가 그래도 좀 있고, 그리고 수술 치료로 완치가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대략 지금은 진짜 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히 없어진 그런 경우가 대략 20%에서 30% 정도는 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45%에서 50% 사이, 그 정도가 완치는 아니지만 충분히 크게 문제가 없는 정도로 그냥 조절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가 그래도 적어도 반수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훨씬 더 많이 심하게 앓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완화된 상태로 병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가 나머지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를 안 받고 병 자체가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 드리고 싶고, 최근에 CBD도 역시 추가적으로 더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완치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레녹스가스 증후군도 빨리 치료하면 그만큼 이후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레녹스는 반드시 지적장애 또는 발달지연, 자폐나 충동조절장애를 동반할까요? 이 병이 초기에 바로 치료가 되면 사실 이런 거를 예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초래가 됩니다. 지적장애 올 수 있고, 자폐 올 수 있고, 발달지연, 충동조절장애 이런 것들 전부 다 같이 옵니다. 그런 행동 문제 포함해서 비정상적인 공격성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이은 질문이, 이를 자폐아들 치료하듯이 ABA 치료 또는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함께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에서 그런 기능들을 개발시켜주는 교육들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은데, 레녹스가스 증후군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억제가 되고 안정이 돼야지 사실 이런 게 효과가 있지.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발작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이런 좋은 치료를 훈련을 하거나 교육을 한다 그래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뇌 기능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회복되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입 시험 준비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잠자고 그러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이 올라가지 못하듯이,
병 자체가 갖고 있는 인지 기능 장애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병 자체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병 자체가 치료가 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그 다음 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면 항경련제 적응 기간, 경련으로 세약 추가 복용 시 부작용 늘어짐, 짜증, 수면 시간 급격히 증가 등 얼마나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경련이 줄어들면 그냥 복용하나요? 항경련제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죠. 근데 부작용이 강력한 약일수록, 경련을 좀 더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일수록 부작용은 많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은 약일수록 항경련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그 생각이라고, 일반적인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뇌를 강력하게 억제를 하면 당연히 부작용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표적인 게 늘어짐, 짜증, 수면시간 증가, 이런 부작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항경련 작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부작용에는 적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경련제를 투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항경련제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뭐 도저히 그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사실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대개 한 1개월, 2개월 정도 사이까지 적응이 되지 않는 부작용은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좀 많이 뭐 어지러워하거나 늘어지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대개 한 1, 2개월 사이에 적응하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면 그냥 유지하고 발작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발작은 안 하는데 부작용 때문에 도저히 약 먹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런 치료에 따른 그 변화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지, 나쁜 쪽으로 가는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약도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그런 약이 다른 아이한테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 어떤 아이들한테 굉장히 부작용이 심한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런 부작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당연히 약을 바꿔서 조절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이제 뇌손상 경련, 두 번째 질문인데, 뇌손상 경련 중 뇌손상이 될 수 있는 경련과 뇌손상이 없는 경련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경련에 의해서 뇌손상이 발생을 하려면 적어도 30분 이상 그 대경련, 전체 전신경련성 강직강대 경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경련이 30분 이상 지속을 하게 되면 그 경련에 의해서 뇌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변화가 있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 경련의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짧은 경련은 뇌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경련 중에 좀 더 강력한 경련일수록 뇌손상을 좀 더 많이 일으키고, 경련 중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순환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럴 경우에 뇌손상이 당연히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 소실만 있는 그런 발작 같은 것들은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대부분 뇌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래 경련을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3분 이내에 멈추지 않을 경우에, 대부분의 경련은 2, 3분 내에 스스로 멈춥니다. 근데 3분 이내에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경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뭐 항문에 다이제팜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어려운 나이라면 119 불러서 응급실로 빨리 이송하거나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영아연축 경련파와 뇌전증 경련파의 차이점은 뇌전증 경련파는 정상활동, 뇌가 일반적으로 정상활동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그 국소적인 부분에서 간헐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파형이 나오는 강한 전기가 간헐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고, 영아연축은 지속적으로 아주 강한 전기가 지속적으로 전체 뇌에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상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전문적인 경우라서 이런 영아연축 경련파는 완전히 치료를 해야 되는 경련파고, 다른 종류의 국소뇌전증이나 그런 경련파는 치료를 그 경련파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련파까지 치료할 필요가 없는 종류의 경련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유전자 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은 없는데 발달이 안 돼서 걱정입니다. 혹시 경기가 잡히면 발달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는 지금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원인을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경우들이 적어도 반수 이상은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라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이상이 없다 그래서 유전자에 이상이 없을 거다라고 특정 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뇌의 활동을 결정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유전자만 뭐 4,000가지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2배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4,000가지 정도 되는 그 유전자들이 전부 다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만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지만 정상적인 발달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의 종류에 따라서 경기는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영아연축 같은 그런 종류의 경기가 있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종류의 경기가 있고, 그러니까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종류의 경기라면 반드시 조절이 돼야지만 발달이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종류의 경기라면 하더라도 절대로 뇌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되는 아이 중에도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경기인지에 따라서 치료를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치료를 하면 발달이 개선될 수도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연축파 없는 연축인데 놀라는 경기, 약으로 완전히 잡히지 않을 경우에 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이거는 아마 저한테 외래를 다니는 아이 부모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100번도 더 설명을 드렸는데 연축파 없는 연축은 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축이 아무리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딸꾹질도 횡격막이 갑자기 놀라는 수축을 하는 증상이죠. 딸꾹질을 한다 그래서 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뇌에서 발생하는 그런 횡격막 수축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 딸꾹질은 횡격막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에서 돌발적인 강한 전기가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뇌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뇌의 인지 기능이나 지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런 강한 전기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뇌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고. 그래서 연축파 없는 연축은 어차피 나이 들면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처음에 대발적 뇌전증 진단.
고개와 눈이 오른쪽 위로 돌아가며 쓰러지는 발작, 대발작이었는데 약을 먹으면서 멍해지는 증상으로 왔다가 2달간 동안 또 괜찮다가 또 다시 대발작이 왔다. 그런데 뇌전증 증상이 바뀌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건 뇌전증 증상이 바뀐 게 아니라 발작이 조금 다시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정도로 강해졌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대발작 뇌전증하고 멍해지는 발작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멍해지는 발작이 대발작으로 진행됐었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리고 대발작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오르피리렌 약이 충분히 차단을 하고 있다가 다시 대발작으로 진행되는 그런 병 자체의 증상이, 병의 정도가 다시 좀 악화되면서 대발작이 왔었거나 아니면 그 컨디션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다시 생겨서 약으로 충분히 조절이 안 된 상황에서 대발작이 왔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바뀐 거라기보다는 병 자체의 증상이 조금 더 강하게 발생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련 전 모두 수면이 정말 많이 부족하였었고 몸무게도 늘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면 상태, 잠을 잘 자면 뇌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죠. 잠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역시 경험을 하셔서 알고 계실 텐데 잠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뇌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 발작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까지도 발작을 안 하게 하려면 약을 훨씬 더 강하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훨씬 더 강하게 쓰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관리를 잘해서 뇌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한 치료의 한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약을 그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더라도 발작이 그냥 조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까지 한 3분의 1도 못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유전자 변이로 인한 뇌전증 환자의 완치 가능성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염색체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염색체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다운 증후군인데 다운 증후군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아시죠? 그 다운 증후군도 병의 중증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의 따님 같은 경우는 같은 다운 증후군이라도 거의 정상 지능을 보이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 거동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중한 정도까지 정도의 차이가 많은데 그런 염색체 이상, 동일한 염색체 이상에도 그렇게 엄청나게 중증도의 차이가 있는데 단일 유전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중증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단일 유전자에 결함이 있어도 그 유전자의 결함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주변 유전적인 형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 있을 경우에는 전혀 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갖춰져 있지 못한 경우에는 훨씬 더 중증도가 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뇌전증 자체도 그 정도의 차이가 단일 유전자 변이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많고 유전자 변이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과하게 발생해서 발작을 하게 되거나 이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반드시 일치하진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발작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인지 발달은 완전히 정상의 나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발작이 전혀 발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지 발달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일란성 상생아에서도 확인이 된 그런 현상입니다. 일란성 상생하면 유전자도 다 똑같은데
어떤 아이는 발작은 많이 하는데 인지가 정상이고 어떤 아이는 발작을 거의 안 하는데 인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 뇌전증이 완치가 된다고 해도 인지 발달이 많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뇌전증이 완치가 안 돼도 인지 발달이 정상적인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인지 발달에 대한 치료는 결국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보완적인 뭐 교육이나 재활치료 같은 것들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뇌전증은 결국 약물 치료로 발작을 약물 치료나 뭐 식이 치료나 이런 것들로 발작을 조절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 따라서 그런 치료를 결정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아이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이었다가 완치될 확률 대략 몇 %나 될까요? 같은 질문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개 한 20% 정도까지는 최근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20%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반 정도는 굉장히 완화된 상태로 그렇게까지 많은 문제를 갖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까지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어쨌든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많은 경우에 훨씬 치료가 안 된 상태에 비해서 훨씬 더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많이 좋게 만들어지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은 도제 증후군은 100% 가족력일 거라 하셨는데 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가족력이라면 더욱 완치가 힘든가요? 사실 가족력이 있는 도제 증후군이라 그러면 사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라 그러면 대부분은 양성 경과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도제증후군도 식이요법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거든요. 다른 종류의 질환들은 식이요법으로 완치되는 확률이 대개 한 20, 30% 정도 되는데 도제증후군은 80% 이상 식이요법으로 완치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질환이라서 약으로 치료가 안 되면 식이요법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약으로 치료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약물 부작용이 워낙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제증후군은 대개 사춘기 지나면서는 거의 좋아지는 거의 억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병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되게 좋은 쪽으로 변하는 상태인데 충분히 변하기 이전까지는 경련 양상은 뭐 대발작이나 소발작 그리고 근간대 발작 그리고 무긴장 발작, 그러니까 고개 떨구고 쓰러지는 그런 발작들이 모든 형태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SCN 8A 유전자 13번 변이 아기입니다. 약물로 연축은 잡혔으나 케톤식이 시작 후 3초 이내에 짧은 발작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데 케톤식이 때문에 새로운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연히 어떤 치료가 반드시 효과적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서 식이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병 자체가 갖고 있는 발작이 쉽게 발생하는 게 가능하고요. 식이요법이 항경련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모든 환자가 다 항경련 효과를 갖게 되지는 않아서 그리고 신체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결국 뇌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체적인 상태의 뭐 결핍 소견이나 애가 처지거나 늘어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역시 발작은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전신 상태가 나빠지면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면 그것 때문에 발작을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을
근데 식이요법은 한 가지가 식이요법의 효과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100번 정도 발작을 하던 애가 식이요법을 해서 완전히 좋아지는 아이들 중에 한 달 정도 될 때까지는 뭐 한 7, 80번 하다가 2달 정도 돼서 한 3, 40번 하다가 3달 정도 됐을 때 완전히 멈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식이요법을 했을 때 초기에 발작이 좀 있다고 해서 그게 식이요법이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 짓고 빨리 끝내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해서 그때까지도 발작이 조절이 안 되면 그때는 식이요법이 얘한테는 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뇌전증 치료 약물 복용에 따라 ADHD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나요? ADHD라는 거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 이상인데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약물 치료가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약을 먹으면 좀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약 때문에 피곤하면 ADHD 증상은 그러니까 당연히 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상태인데 ADHD도 반드시 꼭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 치료를 해도 됩니다. ADHD 치료가 발작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약도 꼭 먹어야 되고 ADHD 좀 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나중에 약 끊으면 좋아질 텐데 ADHD가 너무 심해서 얘는 도저히 학교 보내고 뭐 이건 어렵겠다. 약 때문에 생긴 부작용을 조절해서 ADHD 증상을 없애줘야 되겠다. 그러면 ADHD를 일으키지 않는 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ADHD를 그 약밖에는 다른 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ADHD를 같이 치료하면서 치료를 해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어쨌든 정상적으로 가급적이면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약을 늘리고 인지가 더 안 좋아지는데 적응 기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나요? 글쎄요, 이거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적응 기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면 당연히 인지가 괜찮아질 수가 있고요. 적응이 안 되면 인지가 떨어진 상태로 그냥 계속 지속이 됩니다. 실제로 약을 뭐 20, 30년 동안 계속 드시는 분들은 약을 안 먹었을 때의 상황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20, 30년 동안 계속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약을 나중에 끊어드리면 정말 세상이 굉장히 가뿐하다. 그리고 세상이 정말 밝아 보인다. 이런 그 표현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결국 약이 인지 기능이나 그런 뇌의 활동을 좀 억제한다. 그런 거를 그냥 적응할 뿐이지, 적응해서 그걸 받아들일 뿐이지, 그게 없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적응 기간이 지나서 그 부작용을 그냥 감수할 정도 수준이 되면 그리고 그 치료가 얻는 유익함이 더 많으면 그런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유익한 상태의 치료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뭐 고3 정도 되는 아이가 약 때문에 인지가 떨어져서 진짜 학습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아이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런 인지 기능에 영향을 덜 주는 약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 한 2, 3년 정도 치료하고 괜찮아지는 아이라고 하면 약 부작용이 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 3년 정도 치료하고 그냥 회복되고 나중에 약 끊으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근데 계속 오랫동안 치료해야 될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춘기 지나면서까지 치료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 시작할 때부터 중간에 약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발작을 완전히 억제는 못하더라도
시작할 때부터 부작용이 좀 적은 약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약을 선택하는 게 기술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움찔하는 부분이 자주 있으면 뇌파 검사를 다시 해야 되나요? 움찔하는 거는 발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목이나 발목, 뭐 손가락 이런 데 움찔하는 거는 대부분 발작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민하실 필요는 없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이유는 없고 몸이 움찔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분명히 이거는 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연축 같은 그런 움찔함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뇌파에서 100% 나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뇌파에서 괜찮다고 확인이 된 증상은 그냥 잊어먹으셔도 되고요. 뇌파에서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증상이라 그러면 절대로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짜 병적인 움찔거림인지 아니면 생리적인 움찔거림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확인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아연축은 태행이 무조건 하는 건가요? 이건 지속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증도의 차이가 있는데, 영아연축이 중증도가 심한 경우, 영아연축도 마찬가지로 중증도가 심한 경우가 있고, 비교적 약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증도가 심한 경우는 100% 태행이 오죠. 근데, 빨리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본래 상태로까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랫동안 가면 완전히 회복은 불가능한 상태로 장애가 남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의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안축이 크면서 레녹스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양상이 변할까요? 그럴 경우에 뇌파성으로 확인이 표가 날까요? 이것도 강의에서 대부분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영아연축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레녹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아연축이 해결이 되면 레녹스로 안 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아연축이 레녹스로 가게 만드는 비율, 영아연축이 그냥 자연적으로 관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축을 하다가 한두 달 지나서 그냥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영아연축이 레녹스로 가는 어떤 치료를 했는데 영아연축을 갖고 그 치료를 받은 100명 중에 나중에 60명이 레녹스로 갔다. B라는 치료는 영아연축 100명 중에 20%만 레녹스로 갔다. C라는 치료는 영아연축 100명 중에 5%만 레녹스로 갔다.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C라는 치료가 B라는 치료나 A라는 치료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런 그 논문을 관찰한 결과를 비교한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그런 이유가 영아연축은 치료가 되지 않으면 레녹스로 간다. 그리고 치료가 되면 레녹스로 안 간다. 그래서 레녹스로 가지 않도록 강력한 치료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상 뇌파 후 얼마 지나면 재발의 위험에서 벗어나나요? 청소년기에 다시 재발할 수도 있나요? 재발하면 그냥 뇌전증이 되나요? 뇌전증은 무슨 특별한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뇌전증을 특별한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정상 뇌파 후 영아연축이나 이런 데서 정상 뇌파 후 대개 한 6개월 정도 계속 정상 뇌파를 갖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까지도 계속 정상일 경우에는 이 병에서 그냥 벗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기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경우
영아 연축의 원인에 따라서는 아까 연축의 원인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원인에 따라서 뇌의 어떤 한 곳에 비정상적인 뇌조직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는 연축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뇌조직이 나중에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뇌조직에서 강한 전기를 만들어서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발작을 자꾸 반복하는 병을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뇌전증이라는 게 특별한 병이 아니라 강한 전기를 만드는 뇌조직이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런 상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뇌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강한 전기를 만드는 뇌의 그런 것들을 어쨌든 약으로든 식이요법으로든 수술로든 그런 것들을 억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치료가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병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치료를 아이에 맞게 적절하게 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정상으로 된 아이들을 그냥 굳이 정기적으로 이 검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고 증상이 꼭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그리고 발생하는 경우에 재발하는 경우에 사춘기 지나서 재발하는 아이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정말 100명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하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 증상이 한번 발생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니까 증상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검사하고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레노스가스트 증후군임에도 완치가 된 사례, 이거 똑같은 질문인데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사실 다 말씀드린 거라서 완치된 사례 있고요. 가장 잘 맞는 치료법은 그 원인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생후 100일경 영아연축으로 진단받았고 만 2세 지금까지 경기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아연축이 호전되지 않고 나이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레노스가스 증후군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두 가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질문이고요. 2세까지 잡히고 있지 않으면 대개는 레노스가스 증후군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면 레노스가스트 증후군의 형태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같은 질환인데 나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쨌든 할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도로 다 시도해 봐야 되고 수술 치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만약 영아연축을 치료하지 않고 성장했을 경우에 발달 지연이나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나요? 말씀드렸던 대로 영아연축도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병 자체가 오래 지속이 되면 지속되는 만큼 합병증이 더 증가할 거고 발달 지체가 더 악화될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발달 지체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뇌파 결과입니다. 뇌파 결과. 그래서 뇌파 결과가 정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질문은 저희 아이의 경우 생후 6개월 정도에 손을 약간 떨었었는데 소아과에서 영상만 보고는 별 문제 없다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축은 큰 근육에서 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을 떠는 거는 대부분 연축이 아니고 근간대 현상, 아까 다른 예로 딸꾹질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상이라고, 아마도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6살에 부분 경련, 잠들고 손만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경련 3회로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분 경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 6개월 정도 때 하던 발작이 6살까지 계속 정상이었다가 없다가 6살 돼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류의 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발작이 이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6개월 무렵에 영양축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조금 과민하신 것 같고요. 영양축이 있었으면 영양축이 그렇게 쉽게 그냥 저절로 낫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7살 아이는 대소근육이 발달이 느려 재활치료 중입니다. 아이의 뇌 기능 자체가 좀 썩 아주 좋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연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까지 아이가 진짜 발달이 아무 문제 없던 애가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혹시라도 좀 의심은 해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6개월 정도의 발달도 좀 떨어졌었고 돌 정도에도 계속 그 상태로 좀 떨어졌었고 2돌, 3돌 때 그냥 계속 떨어졌던 상태로 발달을 했던 아이라면 사실 그게 연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뇌전증이라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뇌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정보가 없이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답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전증이 레녹스로 변하기도 하나요? 근데 레녹스는 뇌전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 틀렸네요. 미리 질문을 해주신 질문 중에는 마지막인데 2017년 8월 달에 열성경련 2시간 동안 전신 발작 2017년 11월에 영아연축 진단 소른도 케톤 시기 에피돌렉스까지 썼지만 뇌 손상이 심각해서인지 경련이 완전히 멈추지 않음. 현재 경련 형태는 혹 놀라며 눈은 찢겨뜨고 고정. 예전처럼 팔다리를 펼치지는 않지만 움찔하며 튕김. 하루에도 수시로 하고 만 3년이 넘었는데 완치가 가능할까요? 약을 줄이면서 조금씩 움직임도 늘고 있지만 껴있는 만큼 경련은 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나은 건가요? 약을 더 써서 늘어지는 대신 경련을 안 하는 게 나은지 약을 줄이고 활동을 올리는 대신 경기는 계속하는 게 나은지 사실 3년이 넘어서 이런 상태가 지속하는 그리고 약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런 상태라면 완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치료하고 병하고의 어느 정도 상황에서 타협을 하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을 강하게 쓰고 발작을 좀 줄이는 거, 그래서 약 때문에 그냥 막 늘어져 있고 그런 상태로 유지하는 거 하고 약을 좀 덜 쓰더라도 발작을 좀 하더라도 약을 좀 덜 쓰고 약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거, 그 중에서 아이가 어느 쪽이 더 편한지 아이가 그런 발작에 의해서 받는 그 부담이 발작을 좀 하더라도 약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는 게 더 나은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타협해서 치료를 유지하는 게 기술적으로 더 좋다, 아이한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약은 강력하게 써도 괜찮은데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발작을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조금 좀 완화시키는 게 아이의 그 생활에
좀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련 이전에도 느린 친구라 몇 년 동안 재활해서 걸음마까지 하던 아이인데 경련 후 누워서는만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걸어주기를 이런 정도라면 사실 좀 경련을 좀 더 욕심을 내서 좀 완화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 한도로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는 있는데 재활치료만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는 않으니까 걸었던 애가 못 걷는다 그러면 이 경기하고 발작 때문에 이게 더 퇴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해보지 않았던 이제 그런 방법 같은 것들을 병 자체가 완전히 뭐 계속 진행하는 그런 종류의 병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좀 더 강력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 중에 들어온 질문이 13개네요. 10분 내로 전부 다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뇌파는 가변적인 건가요? 연축파는 치료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완전히 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뇌파고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지속되는 뇌파고요. 뇌파가 정상이면 뇌파로 완치 판정을 하는 건 아닙니다. 뇌파에 비정상적인 뇌파가 있어도 발작만 안 하면 완치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작을 반드시 일으키는 종류의 뇌파가 있고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류의 뇌파 소견이 있고 있어도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뇌파 소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류의 뇌파 소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치료를 중단을 해보기도 하고 그 치료를 중단하고 나서 이 뇌전증이라는 병이 1년 동안 발작을 한 번도 안 하다가 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발작을 계속 안 하면 치료를 안 하고도 1년 정도 발작을 안 하면 뇌파가 이상이 있더라도 아이는 병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뇌자도 및 로사 로봇이 언제쯤 도입이 되나요? 사실 뇌자도나 로사 로봇이 조금 과잉된 부분이 있는데 뇌자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뇌전증 수술이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 로사 로봇이 들어오면 그동안 못하던 수술을 하게 될 거고 이런 거는 조금 과한 욕심이나 과한 기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뇌자도도 갖고 있는 한계점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디오 뇌파 검사 그리고 뇌 안쪽에서 검사하는 이제 그런 두개강 내 뇌파 검사 이런 거에 비해서 더 정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정확한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소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2개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것보다 3개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정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뇌자도가 있어야지 뇌전증 수술을 할 수 있고 뇌자도가 없으면 못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로사 로봇도 마찬가지고 로사 로봇은 지금 세브란스에서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로사 로봇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는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삼성의료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로사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하는 그 기관이나 사용하는 의사의 숙련도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검사 진단 장비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로세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던 아이를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치료 도구가 레이저 치료거든요. 레이저 치료도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그건 우리 세브란스 장진우 교수가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3, 4년 뒤에는 그것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모든 장비나 치료기구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질 거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수술 빼고 케톤, 스테로이드, 대마올까지 다 썼는데 완치가 안 됐어요. 다시 저 방법들을 다시 써보면 달라질까요? 근데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봐야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약물치료도 약물치료 지금까지 안 써본 약들 중에 혹시라도 효과적인 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써볼 필요가 있고, 근데 수술을 해야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그러면 수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무턱대고 수술은 절대로 안 한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수술을 해서 진짜로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면 수술은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수술로 완치가 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완화시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치료 방침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 펫CT를 찍는 시기는 약물치료 얼마 정도 후에 할 수 있나요? 이것도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다르죠. 그 펫CT를 찍는 중요한 목적은 얘가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병소를 펫CT로 확인을 하는 게 가능할지, 그리고 펫CT로 확인을 하게 되면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인데, 결국 약물치료가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약물치료로 실패하는 상태고 수술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태로 결정이 되면 그 상태가 찍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내전증의 경우에는 대개 한 2년 정도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작을 계속하는 상태라면 반드시 수술 치료를 해봐야 될 거고, 레노스 가스토나 뭐 이런 경우에 독소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태라면 되도록 빨리 검사를 해서 이게 혹시 수술 치료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지 빨리 확인하는 게 더 필요할 수 있겠죠. 다음, 머리 떨굼도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꾸 다치네요. 머리 떨굼이 약으로 결과적으로는 뇌전증의 그 강한 전기, 뇌에서 만들어지는 강한 전기를 얼만큼 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머리 떨굼도 그만큼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그 강한 전기를 충분히 억제를 할 수가 있으면 머리 떨굼은 당연히 약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근데 머리 떨굼을 일으킬 수 있는 뇌전증의 활동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고, 결국 뭐 모든 치료를 다 해봐야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뇌량절제 같은 수술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뇌량절제를 해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사실 다치지 않도록 보호장구를 해주는 게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킨스 중인데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율을 올리면 좀 더 나을까요? 대부분 식이요법으로 조절되는 아이들은 에킨스로도 조절이 되고 케톤식이로도 비율이 높아도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킨스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게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 그러면 그 케톤 비율을 높인다고 해도 효과가 나타나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에킨스로 해서 발작이 적어도 한 50% 이상 좋아졌다 그러면 비율을 높이면 좀 더 억제가 되는 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득과 실을 같이 좀 잘 따져가지고 결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3번 질문과 비슷한 스테로이드 케톤 회복 효과 없다는 판단에 종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있는데 연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써봤던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거나 식이요법 비율을 달리해서 다시 해보면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인데 일단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잖아요. 비수술적인 치료로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수술 치료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이런 치료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도 아예 그 뇌 상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효과가 없던 게 지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다음 질문. 약물 케톤 수술까지 했는데 재발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경련하는 걸 지켜보면서 신약을 기다려야 하나요? 수술까지 했는데도 조절이 되지 않았으면 수술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완전히 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그거는 잠재되어 있던 병소가 다시 활성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잠재되어 있던 병소가 다시 활성화됐다 그러면 재수술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재수술의 성공률 역시 첫 번째 수술의 성공률과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소를 다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재수술도 그렇게 겁내지 않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후 재발하면 완치에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이고 수술 후에 전혀 조절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뇌가 수술을 하지 않은 다른 부분의 뇌가 전부 다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수술 후에 완전히 조절이 됐다가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그거는 잠재병소가 다시 활성화된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미주신경 자극 치료나 이제 아이의 뇌전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화 치료 정도를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질문. CBD 오일 급여화되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먹는 양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지금 100cc가 160만 원인데 보험이 되면 10%를 되게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100cc에 16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먹는 양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1번 질문. 2017년 8월에 발병하고 너무 오래돼서 영양축이나 레녹스가 빨리 치료해야 하는 건 알지만 우리 애기는 이제 어쩌나요? 그럼 거의 3년 반 동안 지금 치료를 안 하고 지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치료를 해야겠죠. 너무 어렸을 때 발생했다 그러면 사실 인지 발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늦게 발생한 경우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병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시 발달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치료를 좀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연축이나 레노스 가스 증후군 같은 이런 병에 아직까지 과학적인 근거가 좀 불확실한 한의학 치료나 뭐 기치료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선택이 마치 부모의 특권으로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저절로 치료가 되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근거가 부족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치료를 받아들이시는 거는 부모로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건 정말 굉장히 나쁜 선택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양의학, 서양의학이 아니라 현대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이 전통의학,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의학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그런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결국 그 잘못 선택을 하시고 나서 아이가 너무 나빠진 다음에 오시는 경우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현대의학의 힘을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의학이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에서 미국을 가실 때 전통적인 방법인 배 타고 가시냐고 그런 걸 물어보고는 하거든요. 현대의학은 그 배 타고 가든 그 트랜스포테이션, 이동 수단을 비행기로 바꿔 나간 것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발전하는 의학이기 때문에 전통의학을 왜 그렇게 믿으려고 생각하시는지 그 문제는 확실히 좀 한번 심각하게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되도록 빨리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은 케톤식 실행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거는 모든 치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뇌가 발작을 안 하는 정도로 회복될 때까지. 근데 그 뇌전증이라는 병이 그렇게 뇌가 빨리빨리 변화하거나 빨리빨리 회복되는 그런 급성 질환은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이게 지속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기간까지, 영아연축의 경우에는 대개 한 6개월 정도만 치료를 해도 6개월 동안 뇌파가 완전히 안정화되면 6개월 동안 치료해도 6개월 뒤에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질환, 레녹스 가스토나 이런 게 뇌파가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발작은 안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는 적어도 한 2, 3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3개월 정도 해봐서 효과가 없으면 굳이 더 이상 할 이유는 없고, 그렇지만 3개월까지는 반드시 해보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13번째 질문, 전보다 잘 자는 편이지만 깊은 수면은 지금도 안 되고 있고 밤 12시, 1시에 자도 6시나 7시면 깨고 낮잠도 안 자고 이것도 뇌파 영향이 있을까요? 개별적인 개인의 수면 시간은 개인차가 사실 많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이 뭐 12시간씩 아니면 8시간씩 꼭 자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 활동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수면 시간의 기간보다는 수면을 하고 나서 낮에 활동하는 게 잠이 부족해서 좀 피곤해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수면을 더하게 만드는 게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가 워낙 많아서 아이가 6시간 정도만 자도 낮에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굳이 잠을 더 자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라도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한두 개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영화연출과 레녹스 가스트 증후군에 대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오래 했더니 말이 꼬이네요. 오늘 강의를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보험 관련해서 보험 쪽에서 안내 말씀을 드릴 게 있으니까 우리 이보람 과장님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우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잠시 그 한국보험금융의 내전증 전문 보험 상담사이신 박경아 지점장님께서 잠깐 안내 말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지점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아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35개사의 모든 보험을 대리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우 가족들과 3년 동안 끊임없이 올바른 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뇌전증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환우들이 보험 가입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보험회사와 제휴를 맺고 가입 및 보험 보상 상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사의 건강보험 가입 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안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례 첫 번째, 미고지 상황에서 보험 가입 유지. 보험 가입 시에는 죄송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화면이 전혀 안 보이시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화면만 보여요. 아, 그래요? 제가 넘기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넘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번째 화면이 넘어갔나요? 아니요. 아니, 메인 화면만 보여요. 메인 화면만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두 번째 화면 넘겼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영보험사의 건강보험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미고지 상황에서 보험 가입 유지. 보험 가입 시에는 알릴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병력, 직업,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셔야만 합니다. 알려야 하는 사항을 정확히 알려야 추후 보상 청구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한데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험사에 고지를 하시면 건강체로 인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질병만 고지하고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할증을 하거나 인수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보험사가 적정한 인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발급된 의무 기록지 등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의 인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자료 제시 등으로 환우들에게 유리한 보험 가입이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례 3. 할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표준체와 유병자 상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보험사는 인수 정책에 따라 질병 담보에 대한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표준체는 건강체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현증이거나 기왕증이 있더라도 질병 부위의 현 상황을 잘 고지한다면 질병 담보에 대한 할증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이 보험료가 저렴하게 책정되는 것입니다. 유병자 보험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유병자라 함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 최근 2년 이내에 수술 및 입원, 과거 5년 이내에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를 유병자 보험이라 합니다. 표준체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거나 상품 가입 한도가 적습니다. 보험사의 인수 정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책 하나, 표준 건강체 기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3개월, 2년, 5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건강체라 합니다. 정책 2, 할증, 해당 담보 할증인데 할증, 현증 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 관련 있는 담보를 할증으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정책 3, 연기, 경과 시기 이후 검토, 현재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 차후 재검토되기도 합니다. 정책 4, 한도 제한, 가입 금액, 보장 범위 감액, 인수는 가능하나 보장 범위가 제한되거나 감액으로 진행됩니다. 정책 5, 거절, 유병자양 상품으로 전환, 표준체의 할증으로 가입이 불가하실 경우 거절이 되며 유병자형으로 상품을 전환하게 됩니다. 최근 병력에 따라 검토 필요,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S보험사의 인수 가이드라인입니다. 발작의 종류, 원인, 중등도, 마지막 발작 후 경과 기간, 약 복용 횟수와 개수를 보고 담보별 인수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내전증협회와 보험상담사업은 이렇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현증, 기왕증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환우의 권익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08년에 이어 2020년 10월에 아까 상담을 해주신 협회장님이신 김웅동 교수님을 모시고 삼성화재와 저희 회사가 협약식을 맺은 사진입니다. 삼성화재가 한국뇌전증협회의 요청에 의해 뇌전증 환우를 위한 보험 가입 상담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상품 가입 시 간편소견서 한 장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한 안내문과 병원에 게시된 안내 포스터입니다. 많은 환우 가족들이 이 안내문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병원은 아직 방문을 못한 경우가 있어 5월 이내에 전국 병원에 방문하여 안내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지역에서 경찰서와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상담 등으로 봉사활동을 하던 저는 2018년부터 협회의 보험 상담 업무의 기회를 갖게 되어 수많은 환우 가족들과 소통을 통하여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뇌전증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통하여 혈압 환자들처럼 약으로 조절이 가능한 질병임을 인지하고 상담을 통하여 뇌전증 환우들이 민영보험 가입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모든 보험사의 정책이 상의하여 회사별 컨택 후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가 있을 경우엔 보여지시는 화면에 별도의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